호랑이 빠진 숲에서 여우가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압박으로 유럽이 자체 무장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유럽의 미사일 제조업체인 엔비디에이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토의 생산량 증설 요구에 엔비디에이의 CEO인 에릭 베랑제는 협력 지원을 요구했고 이유는 즉시 1,500억 유로, 무려 한화 240조 원의 대출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에어버스와 BAE 시스템즈, 러나르도 등 유럽 유수의 방산 기업이 공동 소유한 엔비디에이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의 여러 사업장에 18,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통합 다국적 기업인데요. 사실상 유럽에 미사일을 공급하는 유일한 비미국 제조업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 잠시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진정한 미사일 강국, 세계 로켓 역사에서 미국, 러시아의 버금가는 방산 강국 대한민국의 존재입니다. 더구나 엔비디에이의 공급량은 나토의 수요에 턱없이 모자란 실정에서 유럽의 미사일 전력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을 제외한 유럽의 자체 무장 계획에서 대한민국의 활용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에이의 CEO 에릭 베랑제가 밝힌 엔비디에이의 2024년 매출은 138억 유로, 한화 22조 원에 이릅니다. 순이익은 더욱 놀라운데요. 49억 유로, 그러니까 22조 원어치를 팔았는데 순이익이 무려 4조 원에 이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지속되고 트럼프의 압력에 유럽 군대가 무기 비축량을 늘리는 가운데 엔비디에이만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한 것인데요. 이처럼 유럽이 미국 군사력에서 벗어나 자체 재무장에 나서면서 유럽 미사일 제조업체 엔비디에이에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연일 보도한 것입니다. 엔비디에이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장거리 스톰 섀도우 스칼프 순항 미사일부터 공대공 미사일의 대명사 미티어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동안은 주로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등의 군대에 공중지상 해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미사일을 제조해 공급해 왔는데요. 사실상 유럽에서 거의 유일한 미사일 공급업체였습니다. 전술했지만 영국 BAE 시스템스와 에어버스가 각각 37.5%의 지분을 소유했으며 나머지는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가 갖고 있는데요. 엔비디에이의 2024년도 매출과 순이익은 전년보다 9% 증가했으며 무기 주문량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전보다 최소 2배 확장된 것으로 관련 업계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엔비디에이의 생산량이 기대만큼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한 엔비디에이의 고군분투보다 유럽의 군사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미국에 의존했던 주물량까지 엔비디에이로 집중되면서 생산 능력은 수요를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까지 5년 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 수입한 무기의 약 3분의 2는 미국산이었는데요. 이에 화가 난 프랑스 정부는 2023년 엔비디에이가 미사일을 더 빨리 만들지 않으면 생산 일부를 국유화하겠다고 위협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베랑제 CEO는 엔비디에이의 생산 물량이 2024년은 2023년 생산량의 2배였으며 현재도 빠르게 생산 라인 증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현재 엔비디에이는 한 달에 40개의 단거리 미스트랄 미사일을 생산하는데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생산량 10개의 무려 4배에 달하는 수치인 것입니다. 또한 에어커론 대전차, 유도 미사일의 생산량도 2배로 늘려 한 달에 40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형 미사일 개발에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엔비디에이는 미래 순항 및 대함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공격적인 개발 일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가 단계가 마무리되었고 FCASW로 알려진 장거리 공격 무기 프로젝트를 2026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엔비디에이는 FCASW의 일부로 보완적인 두 미사일을 개발 중인데요. 은밀한 음속 미사일과 기동성을 유지하면서 초음속으로 이동하는 또 다른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고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것은 공장을 새로 짓고 라인을 새로 까는 것만이 아닌 숙련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엔비디에이는 지난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2,500명을 채용했고 올해 2,6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인데요. 위에서 언급했던 FCASW 사업 관련 프랑스와 영국에서 750명 이상의 새로운 인력을 뽑기 위해 계속 더 높은 급여를 제시하고 있지만 뽑았더라도 인력의 교육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구멍이 난 유럽 미사일 시장의 새 주인공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독일의 IRIS-T 등 서방제 첨단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로 빠르게 집결한 가운데 한국 미사일을 써본 국가들의 평가에서 한국산 미사일의 경쟁력이 검증된 것인데요. 여기에 미국의 미사일 재고량은 빠르게 소진되어 자체 수요도 못 맞출 정도이고 유럽 역시 미국을 미사일 공급국에서 제외한다면 대한민국에 마땅한 공급 라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국 레이시온과 유럽 MBDA가 보인 빈틈을 두고 한국이 세계 미사일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란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일례로 함대공 미사일이 부족해진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대공 미사일 패3를 함정에서 시험 발사할 지경에 이를 지경입니다. 그런데 패3 패트리어트의 재고와 생산량도 불안정한 상태이니 오죽하면 유사시 한국에 지원하기로 약속된 미 7함대 역시 함대공 미사일의 부족을 토로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기존 전력이 탄탄해 미국의 보호막 없이 적당히 버틸만 하지만 유럽과 대만, 일본 등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특히 대만은 현재 중국의 침공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국가의 안위를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연이은 참패로 중국 역시 숨고르기를 하는 상황이지만 이제 중국의 실질적인 침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미국 내 싱크탱크의 한결같은 분석입니다. 수년 내 동북아 패권을 두고 큰 전쟁이 대만에서 벌어진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이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둥펑 11, 15, 16, 17호와 같은 탄도미사일 1200기와 PLC, 191 같은 초대형 방사포 전력을 준비 중인데요. 아직 방어막이 완성되지 않은 대만으로선 이를 단독으로 막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 해군과 일본 해군이 전시에 대만의 방공망을 보완해 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 모두 미사일 공급망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연간 생산량 500발의 패3MSE를 함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고 있으며 미 해군의 수직 발사관인 마크 41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수직 발사관의 인터페이스를 업그레이드도 했고 이지스함의 레이더와 패3MSE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동시키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작업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계산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우크라이나에서 수십 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소모되는 상황에서 패3MS라고 재고가 충분하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단지 미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와 유럽 그리고 심지어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해군의 최신의 함정인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주력 함대공 미사일이 SM-6이기 때문인데요. 미 해군에 납품할 SM-6도 공급하지 못해 쩔쩔매는 레이시온이 미사일을 한국에 충분히 납품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SM-6가 생산될 날만 기다리며 쩔쩔매야 하는 것일까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은 오래전부터 마치 이런 일을 예견했다는 듯 대체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강국 대한민국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용 함대공 유도탄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전체 7조 8천억 원의 예산으로 만든 우리의 미니 이지스함에 국산 함대공 유도탄을 탑재한다는 원대한 계획입니다. 꾸려진 연구개발 예산만 3,306억 원이며 양산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총 6,900억 원으로 방위사업청은 해공을 2030년까지 완성하여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제 현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안정적으로 다량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미사일 공급망을 독점하고 있는 MBDA와의 협업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3세계 무기 시장에선 여전한 경쟁 상대인 MBDA를 유럽 시장에서만큼은 동반자로 인식한 것인데요. 가령 한화와 LIG-X1이 아랍에미리트 초기함에 장착될 함대함 미사일 공급 사업에 참여해 MBDA를 바짝 긴장시켰지만 반대로 대한민국 방산업체와 MBDA 간의 MOU를 통해 기술 협력은 물론 현지에서의 협업까지 약속받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협약을 통해 무장 능력 강화와 잠재 수출국 대상 마케팅 정보 교류 등에 합의했는데요. 특히 미국산 전투기가 빠져나간 자리를 항공기 체계 통합 역량을 갖춘 카이와 무장 기술 역량을 지닌 MBDA의 협력에 따라 FA-50, KF-21 등이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산 미사일은 물론 국산 전투기까지 한국산 무기의 경쟁력 향상과 잠재 수출 시장 공략에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3월 22일 미국 대서양 영상입니다. 버지니아주 요크타운 해군기지를 출발한 그레블리오가 북부사령부에 배치됐습니다. 그레블리오는 그동안 동부지중해를 담당하는 주요 전력으로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고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특히 후티 반군 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성과를 내왔는데요. 그런데 시리아 공습에도 가담했던 이렇게 중요한 전력이 대서양 북쪽으로 북상한 것을 두고 벌써부터 캐나다와 유럽은 말이 많습니다. USS 그레블리오의 이번 배치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따른 움직임으로 미 해군은 대놓고 미국 연안부터 대서양 전체를 하나의 대서양으로 본다는 개념을 공표한 상태입니다. 과연 유럽과 캐나다의 우려대로 80년 전 유럽 일부를 소련에 넘기려 했던 미국의 선택이 또다시 반복되려는 것일까요? 1938년 뮌헨 회의 때 미국과 영국은 히틀러가 요구대로 체코슬로바키아의 서부 주데텐 지역을 넘겨주고 전쟁을 피하려 했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주데텐을 넘겨주면 더는 영토 확장을 하지 않겠다고 미영에 약속했는데요. 아니 웬걸, 바로 다음 해 폴란드를 침공하더니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긴 전쟁 끝에 히틀러는 연합군에 패했고 연합국은 히틀러의 야망을 꺾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한 소련에 보답하기 위해 얄타 회담을 통해 폴란드의 옛 영토를 소련에 넘기는 조약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역사는 똑같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1938년의 체코는 현재의 우크라이나이며 트럼프는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까지 배제한 채 푸틴과 종전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로부터는 지금까지의 보호비로 무려 720조 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그리고 크림반도 등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영토 확장을 멈출 것이라는 푸틴과 트럼프의 약속을 믿는 유럽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938년 체코의 일부를 히틀러에게 넘겨준 것처럼 트럼프가 같은 실수 또는 의도된 실수를 되풀이하리라는 것이 유럽의 고민인데요. 그들이 보기에 우크라이나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넘기는 것은 히틀러의 야망이 주되텐 확보로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 유럽 전체를 위기로 몰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지스 함대를 대서양 북쪽으로 배치한 미국의 달라진 전략을 유럽이 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배치가 바이든 재임 시절 나왔다면 분명 해석이 지금과 180도 달랐을 것입니다. 미국의 북부사령부 강화, 즉 하나의 대서양 전략은 러시아를 감시하는 것이 아닌 캐나다와 유럽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푸틴의 어법을 그대로 따르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면서 유럽을 보호해주기 위해 북부사령부를 강화할 리 없습니다. 심지어 푸틴은 종전 협상의 조건 중 하나로 젤렌스키 정부를 퇴진시킬 것을 원하는데 트럼프 역시 이를 반강제로 우크라이나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책임이 푸틴이 아니라 젤렌스키에게 있다며 그를 우크라이나를 이끌 자격이 없는 독재자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혈맹 미국이 어느 날 6.25 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으로 발발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할까요? 이제 트럼프가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줄 경우 유럽은 즉시 혼란에 빠질 것이며 나토 역시 파탄의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캐나다를 압박하고 그린란드를 가져오려는 미국으로선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이제 미국만을 믿고 있던 세계의 여러 국가는 바람 앞에 등불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권리가 있다면 중국에도 대만을 점령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냐라고 트럼프에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푸틴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미국이 이제까지 전쟁 불사의 태도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중국의 대만 침공을 반대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는 대만을 무료로 보호해 줄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대만은 트럼프를 믿고 미국의 TSMC 공장까지 지어줬는데 미국은 그 보상에 대해 이런 방어말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보호비 명목의 청구서는 이제 대만으로 속속 배달될 것이며 변화된 미국의 태도 덕분에 전 세계는 다시 식민주의 시대로 되돌아갈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반사 이익을 중국이 누리고 있다는 점부터 트럼프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달라진 태도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한미일 군사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협의체 오커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쿼드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바이든 정부가 중시했던 그 정책을 트럼프는 이미 폐기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난민을 강제로 이주시킨 뒤 중동의 리비에라 최고의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아니 이 무슨 쌍팔년도 개념인지 트럼프의 시대착오적인 제국주의 야망에 전 세계가 실망했는데요. 그러나 트럼프는 히틀러와 같은 미치광기가 아니라 강성 발언을 앞선 장사꾼이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트럼프는 취임식 때부터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에 대한 굴욕적인 발언을 거듭하더니 심지어 캐나다의 51번째 주가 되라며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멕시코에 집착하는 것은 그가 최대의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중국 견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북미 대륙 바로 위에 자리 잡은 그린란드는 중국과 유럽, 미국의 지리적 중간이라는 위치 때문에 안보상 요지일 뿐 아니라 지구 온난화로 열릴지 모를 북극 항로 개척에도 중요하고 광물 자원도 풍부합니다. 클라우드 도즈 런던 대학교 지정학 교수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의도가 중국 견제용이라 밝히면서 기후변화는 반갑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그린란드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석유는 물론 구리,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자원의 발굴이 쉬워질 것이며 일대 교통 활동이 더 활발해지리라는 것인데요. 덴마크의 강렬한 저항에도 그린란드 편입을 재임 기간 내내 끝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1대1로를 추진 중인 중국은 그린란드까지 마수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린란드를 자기 땅으로 만들고 싶어하며 여기에 중국계 자본이 깊이 개입한 파나마 운하도 그냥 두고 보진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파나마 정부가 미국 선박의 운하 통과 비용을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싸게 받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중국이 장악한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다시 가져와야 한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표현 방법이 거칠 뿐 미국도 막다른 벼랑 끝에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지다 못해 이제는 미국을 집어삼킬 정도로 커졌으며 그 규모가 6경원인지 7경원인지 계산조차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윽박지르고 채찍과 당근을 번갈아 내미는 것은 협상의 달인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트럼프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다 보니 다른 나라의 손해엔 무감각해졌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입장일 뿐 그것을 당하는 캐나다와 멕시코, 우크라이나, 파나마, 덴마크는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80년 전 미국이 동유럽을 스탈린의 소련에게 넘겨주었을 때 미국의 명분은 대일전쟁에 소련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는데요. 오늘날 한반도가 둘로 갈라진 것도 그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그동안 자신들이 주도해온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길을 택할까요? 힘없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또 한 번 목격한 이상 미국을 더욱 확실한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분발해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